쉬셨는지요? 아니요? 네. 오늘 이번에 선교정책협의회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많은 같이 토론에 임해주시고 함께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 번째 세션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 제시된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 세션 한강 토론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종합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제안까지 저희가 채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 세 번째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정책협의회의 중요한 주제는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선교를 말하고 또 이 선교 정책을 다룬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장애인 선교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가 교단에서 관심 갖고 책임져 가야 할 선교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번 선교정책협의회는 우리 총회가 그동안 결의하고 추진해온 내용들 안에서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고민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단이 해야 하는 그 지속 가능한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세 번째 세션을 통해서 우리 이번 선교정책협의회 논의를 잘 갈무리하고 대구의 총회 때 좋은 의견으로 헌의안으로 제시가 되어서 우리 교단의 선교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 꾸준히 이어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젯밤에 저녁 시간에 가졌던 두 번째 세션에서 나누셨던 각 분과별로 나눴던 그런 이야기와 내용들을 함께 전체적으로 공유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옆에 세 분께서 각 분과의 대표로 그 내용을 전해주실 김진태 목사님, 우리 목회자 최고생계비 연구부가셨죠.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이주민 선교 운동본부의 전개 방향 안에서 그 분과를 맡아주셨던 이정영 목사님,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촌교회 목회 분과를 담당해 주신 김성주 목사님께서 각 분과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첫 번째 세션에서 나눴던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각 분과에서 토론하고 논의하셨을 텐데요. 그 중요한 지점, 관심사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후에는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그런 과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는 그 분과 내용을 토론한 것에 대한 질의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한번 모아서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때는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하셨던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질의와 응답이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순서로는 우리 내용들을 담은 제안문, 선교정책 제안문을 마련하고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문은 총회 선교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 선교정책협의회의 내용을 요약한 제안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제안문을 만들어서 총회 선교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선교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백구의 총회에 알맞은 헌의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안문은 미리 준비해온 그 제안문을 축조하면서 서로 의견해가지고 완성하고 회의 예배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과정으로 이번 세션이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과정으로 어제 국가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해드린 대로 목회자 최저 생계비 연구부터 이 차례대로 김시대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김성철 목사님 순서대로 각 분과의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회자 최저 생계비 연구 주제별 국가 토론 사회를 맡은 김시대 목사입니다. 학교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를 맡았습니다. 토론 시작하면서 토론의 내용이 모아지고 지향으로 되고 선교위원을 넘겨져서 총회 건의까지 된다는 그런 과정을 같이 공유를 했어요. 구체적인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워낙 어제 발제도 그랬지만 정기 목사님이 데이터들 좀 구체적인 데이터와 제안들 내용들이 워낙 양도 많았고 그런 혁신적인 내용들도 많아서 그 내용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도 토론 시간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구체적인 허니로 이어질 수 있는 제안들을 주제별로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왔던 제안은 공동청빙에 대한 것입니다. 농촌지역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 중심으로 절박한 필요성을 이성진 목사님 발제를 통해 기여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청빙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법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법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다면 헌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공동청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단순히 법을 바꾸는 문제뿐 아니라 공동청빙에 필요한 노회, 교회, 총회, 선교위원회까지 여러 가지 마련해야 될, 뒷받침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청빙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필요한 내용들을 노회와 관련된 위원회나 조직이 논의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주제가 최저 생계비 연구인데, 어제도 처음 공부하면서 저희가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최저 생계비냐, 사례비냐, 후봉제냐, 기본소득까지 여러 개념들이 있어서 혼란을 갖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라고 했을 때 저희 교단의 생활보장제와 연관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저 생계비 개념으로 우리가 이 생보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최저 생계비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개념 자체를 최저 사례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이해와 정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제 토론을 하면서 그 하나의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됐던 것은, 최저임금, 사회로 보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최저 사례비에 중심을 좀 맞추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생보 제도 자체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생보를 아예 해소해서 그 기금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 최저 사례비를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노예를 통해 변달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라는 것은 워낙 이제 오래되었던 것인데, 생보위원회 자체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생보의 방향 전환, 그런 생보 해소, 그 전제가 되는 최저
사례비에 대한 연구와 제도 보완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었고요. 관련해서 연금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데 연금재단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위원회 또 다른 원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도 하고 목회자 수급과도 연동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첫 번째 공동청빙과 관련된 것, 두 번째 최저 사례비와 관련된 것, 세 번째 연금과 관련된 틀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중에 선교위원회가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청빙과 관련된 것, 선거 관련된 것, 어떤 방식으로 건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 자리에 조언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좀 이렇게 큰 세 가지 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강의하면서 더 제안을 드리거나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공동청빙 제도에 대한 것. 이거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와 생보 제도의 상관성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고, 더불어서 연금 제도와 이런 최저 생계비 관련해서 상관적인 관계를 논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질문 또는 다른 의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국가는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 선교방향 이주민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 사회를 맡은 이정영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기장이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발제하신 우리 박경수 목사님 발제를 기본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봤습니다. 박경수 목사님 발제의 주된 내용이 이주민 250만 시대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또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고, 반면에 사실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기장의 현실은 20만 정도의 교세다라는 비교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주민이 250만 명 시대지만 우리 목회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적되었습니다. 가령 아무리 이주민들이 많아도 왜 이주민들을 선교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도전 또는 생각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문제를 좀 논의했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250만이라고 하면 발제자 얘기대로 대구시 정도 인구인데 엄청난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또 개교에 예를 들어봐도 작은 마을에 이주민들이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주민들이 없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요, 기장 목회에서 그 이주민 250만 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인식 개선 운동이다. 또 우리 의식대로 하면은 새로운 좀 다문화 목회 철학, 목회 신학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타교단, 또는 세상에 보이지 못하는 그런 선교의 블루오션을 좀 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가정의 다문화 선교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면 좋고 또 권유하는데, 직접적이지 않으면 본부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 학교 같은 단기 학교를 좀 개설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과정, 평신도 지도자들을 향한 단기과정을 좀 열자,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발제자가 제시했듯이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는 주된 이유가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노동력 부족이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죠. 일본도 굉장한 노동력 부족을 느끼고 있고 중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다시 말해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고 지속될 문제다. 사회학적으로는 뭐 250만이 아니라 500만 시대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된 지지가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이주민 선교학교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주민 선교가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주민 센터, 또 이주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특별한 영역으로 운동을 해왔다면,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의 방향은 기장 전체 교회, 기존 교회에 어떻게 이주민들을 잘 선교할 수 있을지, 이주민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잘 통합, 포용될 수 있는지를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일기, 이주민 선교 30년 초기에는 사실은 기장 이주민 선교가 이주민들의 인권 또는 문제가 발생된 이주민들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선교였다면,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서 250만 또는 그 이상 되는 이주민들을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같은 기장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교회 목회자들이 이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길 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안내 또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어떤 위기,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주민들을 우리 기장 교회로 흡수하면서 기장의 새로운 돌파구 또는 선교의 블루오션으로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식 개선 또는 신학적으로 타 교단 또는 타 종교보다 기장이 이쪽으로도 빨리 뛰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또 목회자들은 노회별로 이주민 센터를 세우자, 이주민 총회 차원이라도 이주민 센터를 세우자, 아니면 여신도회 연합회 같은 기관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날 수 있는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존 목회자들이 그러한 통로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주민들의 영역을 많이 분석해 보면 뭐 이주 노동자 또는 다문화 가정 또는 유학생, 난민 등등 세분화될 수 있는데, 어제는 특별히 우리 여신도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하면서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 여성들을 이거 어떻게 만나고 선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또는 이주민 여성들을 우리 여신도 연합회 또는 개교회 여신도회와 벽을 허물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이것 또한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 그러한 구체적인 대상별 또는 영역별 이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연구해야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추가로 토론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국가에서는 우리
250만 명 시대인데 왜 우리 눈에는 이웃 주민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 생각을 해보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주민 선교의 운동체에 관한 논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지난 30년 동안 이주민 선교협의회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적으로 좀 그렇게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그런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보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주민 선교 운동본부에서는 교회로 하여금 이주민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한다는 분명한 어떤 그 목표, 선교운동본부의 이주민 선교운동본부의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렇게 논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분과도 지속 가능한 노총교육 목회에 관해서 김성주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선교 특별위원회가 주관했던 심포지움이 강주 성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강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정록 목사님이 풀어주셨고 또 거기에서 나왔던 제안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책이나 대안들이 이야기될 수는 있지만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굴이 좀 정말 은혜 받은 얼굴처럼 밝은 모습이어야 한다. 그 부분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받은 은혜, 그 뜨거웠던 예수의 심장들을 가진 이들의 그 몸부림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농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마음들, 사명들 이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무엇을 하자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좀 나누는데 그 대안들을 세우기가 참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목회자들이 또 농촌이 어떻게 하면 그 정책들을 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농어촌 목회를 위한 대책, 지역과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가야 하는데, 핵심적으로 그 대안으로 이야기되어졌던 부분들이 농민 기본소득, 농민 공익소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졌던 부분이고, 목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농사를 좀 지어야 한다, 농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들이 농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원 목사님의
제약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농부가 되어져서 마을과 함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기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농촌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그러면 우리 기장교단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농촌 목회자들이 좀 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모니터가 되어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건 기독교 농촌 개발원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기독교 농촌 개발원 선교센터가 지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독교 농촌 개발원이 그동안 못해왔던 이기도 하죠. 이제는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독교 농촌 개발원의 지금까지의 재정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양계 사업을 통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농촌 목회자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일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농촌 목회자들이 연금제도에 대한 총회의 연금에 대해서 회원권 중지 부분이 제기가 됐잖아요. 회원권 중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양 목록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농촌 목회자들이 그럼 이렇게 회원권까지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농촌 목회자가 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상황은 연금을 낼 수 있는 농촌 목회자들이 드물고, 그리고 이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지 못한 건데, 그걸 두고서 총회 회원권 중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촌 목회자들이 연금을 낼 수 없는 것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나름대로 농촌 목회자들이 연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방안들을 이렇게 한번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이야기는 안 되었지만 저에게 개별적으로 또 알려주신 대목이 하나가 있다면, 농촌에서 인구들이 많이 이렇게 농촌 인구,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청년들이 그 농장을 통해서 공공 사업을 하는 그런 청년 일자리 공동체라고 칭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좋은 일자리고, 그리고 생활하기도 충분한 이 젊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이 농촌에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업들을 이렇게 생활들을 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농촌의 여러 가지들을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일자리도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주셨어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런 공동체로 좋은 일자리 그리고 경제적 생활들을 해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지역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농촌 그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중직 이야기를 했는데 이중직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표면상 이중직 허락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중직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농촌 목회자들이 이게 인구가 없고 고령화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 어려움을 풀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일단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제하셨던 이종록 목사님이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막 일들을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용돈벌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가 되어져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센터랄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농촌 목회자들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토론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소위 농촌 목회의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되어질 수도 있었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 목회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학습 공간,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서로 나누고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별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노예나 시찰의 이런 구조들을 좀 이용해서 이런 모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기장 목재단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폐업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는데 폐업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서 어떤 일들을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제안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안들과 이렇게 해주신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들이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농촌 목회자들의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오면서 좀 지쳐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좀 신나게 농촌 목회를 할 수 있는 총회적인 어떤 대책 아니면 국회에 가서 이런 대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정말 한번 이번에는 농촌의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생각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또 좋은 이야기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농촌 목회 국가에서는 첫 번째로 지난달에 19주 광주에서 있었던 19주 지난주에 있었던 19주의 밝은 분위기를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농촌 목회가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희망을 찾아갔던 그런 심포지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정도 목사님 그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셨다는 얘기로, 그리고 그것이 분과토의 근거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포지엄에서도 분명히 나눴을 텐데, 가장 핵심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역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교회가 농촌 지역에 더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해 나가야 되는 것. 그동안 따로따로 나눴겠지만 그동안도 그러나 더 깊이 목회자가 농부가 되는 그런 정도 그렇게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민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차원까지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일들을 농촌 목회 또는 농촌 살리기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홍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교센터 정확한 명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선교센터를 좀 설치를 해서 이런 지금 희망을 만들어가는 농촌 목회에 큰 활력 그리고 말미에 얘기해 주신 대로 신나게 농촌 목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것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또 노회 총회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인력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연금 목회자 연금을 지원하는 것도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그다음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농촌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의 유입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의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소소하게 이중직 그런 문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농촌의 목회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시면서 대안을 이렇게 잘 쌓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어려운 현실의 그런 주제이지만 희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국가의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 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주제 발표와 첫 번째 세션에서 같이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세션 분과에서 토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첨가가 되어서 제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분과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지점, 더 설명 듣고 싶은 지점, 그래서 그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소소하게 다른 의견, 또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때는 먼저 이거는 한 번씩 하게 되면 좀 그러니 일단 질문과 그런 제안들을 한꺼번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에 질문합니다. 어떤 분과에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 색 중에서 어떤 관심사가 더 많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라기는 각 분과에 한 3가지 정도씩의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기가 되면 한꺼번에 해서 그 모든 질문들을 정리해가지고 각 분과가 응답을 하고 또 좀 뜨거운 이슈가 생긴다면 어떤 분과든지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해 주시고 질문할 때는 좀 짧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응답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부각을 하시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 제안해 줄 때는 길지 않게 해주시고 잘 정리해서 취합한 것을 전달해 드리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또 피드백이 있으면
다시 한번 통일하는 과정을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이게 질문 받을 때는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할까요? 1분 안에. 아니 또꼭 하잖아요. 네, 구성태 목사입니다. 네, 학교 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학교 전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우리 이선혁 중심으로 해서 그 20인 운동본부를 이번에 발족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적극적으로 함께 많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셨고, 또 우리 농촌 특위도 있어서 농촌 목회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심도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목회자 실제 생계비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그 목회자 최저 생계비 그 분임 토의로 우리가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바라고 있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번 토의 시간을 통해서 질문도 받으시고 발제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이신 우리 목사님들, 선생님들도 함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주제 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그 수상 복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목회자가 각자 도생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물론 농촌 목회나 이주민 선교도 관련된 목회자 도생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연금 문제인데 이것은 많이 다양하게 연구하시고 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여러분 의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주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 선교나 농촌 선교뿐 아니라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중지에 대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목회자의 문제에 있어서 이주민 문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그거 문제 꼭 다루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기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우리 기장 총회와 우리 노회는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가,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신대 문제인데요. 그것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결론 없이 이제 서로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한신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 양성 문제, 장학금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조단의 전액장학금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안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지금도 심각하게 그 학부와 대학원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 이 선생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셔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목회자 최저 생계비 특별위원회도 연구할 거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 안 계시지만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 좀 다뤄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교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그 앞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혹시 연금 문제와 이중직 문제는 우리 김원준 목사님께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신대 문제는 우리 최저생계비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김지태 목사님 지금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짧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네, 김복수 목사입니다. 제가 그 정책협의회를 처음 참여했는데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단순 간단합니다.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목사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농촌
목회자 연금 문제가 지금 회원권 문제가 대두가 됐잖아요. 그럼 몇 명이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 또 필요한 돈 얼마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냥 지금 라우데타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척이 없는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다문화 관련돼서 일을 하는데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득해야 되는 자격 요건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아니면 하나 더 필요하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기본 자격증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면 농촌에서 농촌 목회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농촌에서 목회를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농대를 졸업한다든지 농구를 졸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원예치료사는 영농 후계자가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뭐 농사를 지으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런 사업을 펼치려면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라이센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총회 차원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건지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기본적인 자격증 그 취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총대원들을 설득하려면 라우데타가 몇 교회가 해당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이게 나와야 다음에 협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도부가 그걸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농촌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논의가 진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답답한 심정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정책 협의회로 모여 있고 또 주제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구제하고 그냥 말만 던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뭐 필요하시다면 그 기본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뭐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어제 그 발표해 주셨던 이성진 목사님이 나중에 좀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 들었어요. 아니 어제 하지 못한 지금은 또 더 새로운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는 하지 못해서 않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좀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관련해서도 또 농촌목회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라이센스, 자격증 같은 것이 요청되더라라는 그런 아주 그 삶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필요하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현 목사님과 김동준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공감도 되어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열매로 맺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뭐 쉬운 일인데 결코 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장 목사로서 아쉬움이라면 우리가 지금 선교에 대해서 농촌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이 이주민 선교를 잘 하는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주민이 보이지 않는다. 또 뭐 아무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장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이주민들이
왔을 때, 아,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교회를 가세요. 예를 들면 뭐 수원에 어떤 분이 있다면 그쪽 기장교회를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아까 귀농귀촌 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기장교회가 있는 어떤 지역, 예를 들면 그런 데를 가서 꼭 기장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우리 총회적인 차원에서, 선교위원회 차원에서 좀 많이 해서, 기장의식이 참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목회자들은 참 가지고 있는데 평신도들한테 그렇게 심어주는 것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기장이 자꾸 뭐 다 물론 교회 안 나가고 돌아가셔서도 아무튼 기장 우리 교인들이 급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요즘 이사를 많이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기장교회를 안 찾아간다고요. 다른 기장교인이 성결교회로 가고 예장으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 뺏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음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뭐 그건 어려운 일 아닌데, 그건 무슨 엄청난 정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좀 어떤 선교위원회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뭐 공동 담임 목회, 이제 예를 들면 어젯밤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분과에서 토론을 하고 나서 방에서 이제 자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교인이 5명 모이고 그래도 자기네 교회 교인들더러 예를 들면 한 면에서 기장교회가 한 2-3개 교회 있는데 거기서 한 교회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들을 공동 담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되, 꼭 지역으로 예를 들면 지역 안에서만 그렇게 공동 담임 하는 것만 연구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을 넘어서 도시에 있는 A라는 교회와 시골에 있는 정말 미자립 교회, 목회자도 갈 수 없는, 목회자가 앞으로 점점 줄어가니까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책임을 져줘서 그 교회, 예를 들면 부목사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하나의 선교고, 그렇게 해서 기장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것도 공동 담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노예 이것을 벗어난다든지 지역을 벗어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동 담임 어떤 저기를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좀 공교회성, 우리 교단의 공교회성에서 선교, 교회와 교회들이 또 교회와 단체들이 서로 이제 선교하는 데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공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적극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공동 단임제인데, 이거는 혹시 김치태 목사님 그때 좀 논의가 공동청빙제도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좀 받아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분을 얘기해 주시는데, 한 분, 박경선 목사님과 또 다른 한 분, 이 두 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듣고 시간관계상 다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잘 걸어서 김종조 목사님께서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교단에서 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을 진행하는 것들을 문제로 지적하신 것들은 거꾸로 저의 관심은, 그럼 그분들의 연금은 어떻게 해결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그분의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셨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연금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농촌복지자 연금은 뭐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고민하신 것도 대책이 있는지 농촌복지를 하시면서 그걸 거꾸로 고민합니다. 예, 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는 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지요. 우리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금제도, 연금과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 농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되 답을 해주시되 연금 문제점에서 우리 하나는 너무 우리 소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만 더 이렇게 말씀을 더 듣도록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사회자와 같이 시간에 대한 연결을 해주고 계시군요. 그러면 여기서 의견 듣는 것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이번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하시니까 김성주 목사님부터 이렇게 가서 각자 받으신 질문을 해주시고 또 김지태 목사님 후에 우리 이성준 목사님 짧게 하셔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이야기한 것 중심 들었던 이야기로 그냥 해가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연금에 대한 부분은 연금제도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촌 목회자들이 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전제했고요. 그래서 지금 연금을 내지 않으면 총회에서 총회 회원권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농촌 목회자들이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의견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연금 문제가 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농촌 목회자들이 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 목회자들이 연금을 낼 수 있도록 총회적 차원이나 모회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전국 동로에는 연금에 대한 지원이 좀 되고 있죠. 원래는 50%를 농촌 목회자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금 50%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총회적으로는 뭐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지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노예나 시찰의 단위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연금을 이렇게 못 내는 그런 농촌 목회자들이 이후에 삶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말씀 일단 먼저 드립니다. 이중직 이야기 아까 말씀 조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중직을 허용합니다 라고 하는 총회적 차원의 견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계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 과정상 실질적으로 이중직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박은보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3일은 목회하고 3일은 농사를 지어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해주신 것을 늘 듣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것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직장을 잡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 왜 다른 직장을 갖느냐, 알지만 이런 이야기들의 제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총회적 차원에서 이중직은 허용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연금 문제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가 전 이후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아마 어제 이성진 목사님 열심히 하시던데 아마 그 재정 수치 내오라고 내오실 것 같긴 한데요.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랄지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기독교 농촌개발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사 뭐 자격이랄지 아니면은 뭐 한글 이렇게 자격이랄지 이렇게 또 이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뭐 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니고 목회자들의 농촌 목회자들이 적정 기술들, 농촌 목회할 때 꼭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야기 논의되어지고 있고 농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방을 만들어서 농촌 목회 이야기들이 모아질 수 있는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 농촌개발원 선교센터 기도원 자체의 건물이 지금 철거되고 없으니까 좀 기도원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총회적 협력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뭐 설계도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토목 설계도 되어졌는데 이제 이 부분이 허락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지고 나면 좀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이야기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 재정이 그렇게 막 보상받은 액수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뭐 후원이랄지 이런 것들 또 그 지어지게 하는 그 일정 정도의 뭐 금액들이 이렇게 그 지어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원 자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이게 땅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에는 조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농촌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어 교실을 교회에서 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그것을 통해 실제로 다문화 가정들을 만나는 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이 정책협의회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거 하는데 전혀 틀리면서도 사실은 저는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농촌 목회 해결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저는 깊이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주민 선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박경수 목사님 발제 중에 하나가 농촌 계절 근로자 비자 제도를 얘기했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때 제일 힘든 것이 비자를 얻는 건데 그 제조업 비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난 기간과 돈이 들어요. 한국 정부에서 계절 근로 비자는 혁신적으로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에서만 MOU를 체결하면 다이렉트로 지금 동남아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난번 태국 우리 총회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준비가 됐다. 한국에서 받게만 하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농촌 문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촌 목회자가 하는 거는 농촌 교인들이 힘들다는 거겠죠. 사람이 없고 빠져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들은 제가 볼 때 넘칩니다. 하우스마다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우리 기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발상. 가령 해남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태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교인을 분당하게 받아들이고 케어해라. 여러분 그 농촌 해남 지역에 죄송하지만 60대 이상 할머니들만 앉아있는데 태국은 20, 30대 노동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훈경을 잘해주니까 해서 15명까지 들어왔다고.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발상의 전환, 결국 그 이주민 선교와 농촌 문제 해결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도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때 재원 또는 그 재원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고,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도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바로 엊그제 동대문에 있는 몽골교회를 참석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몽골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몽골 이주 유학생들을 8쌍을 20대 때 잘 케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정착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을 했고 8쌍이 됐는데 그 교회 핵심적인 멤버가 됐다는 것입니다. 11주 다 되고 아주 굳건하게서, 다시 말해서 사실은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기장의 부흥 이런 것은 도시나 농촌을 떠나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은 다문화적 선교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장 내에서 또 아직까지 이주민 또는 다문화에 대한 차별 또는 벽에 높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데, 신학교 교육만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사실은 많은 그 조선족 사역자들이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처음에 기장에 많았는데 지금은 타교단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장에서는 목사한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제도적으로. 조선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MDB 과정을 하고도 똑같은 목사고시 합격해도 제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목사한테를 받지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기장의 진보를 자처하면서 사실 기장만 막혀 있어요. 타교단이 이미 다 열려 있고, 그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그 미국의 플로 신학교나 미국의 어떤 신학교들이 80년대 재원을 마련한 것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서 채웠어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한국의 신학교도 사실 지금은 그쪽 문이 열리면 한국 유학생, 우리 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문이 열리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쩌면 동남아에 있는 이주 신학생들이 밀려올 수 있어요. 엊그제 제가 그 캄보디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한동대학교 유학하던 친구예요. 국제 변호사 논을 따려고. 근데 유학생을 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졸업한 후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천안에 개척을 했어요. 캄보디아 교회를. 근데 그런 케이스가 기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70년대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총회에. 외국인이 기장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정치 치리 통람 당시 해석이 안 된다. 이유가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한국인만 받아야 된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석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장이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발상에 막혀있는 부분이 참자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풀어나갈 때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막혀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자.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강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현실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은 두 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셨으니, 사실 우리 앞으로 성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 현장 교회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치태 원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동 강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 토론하면서 나왔던 공동 청중이라는 이야기는 농촌 지역이 줄어들겠죠. 단독으로 청빙이 어려운 두 교회 내지 세 교회가 협력해서 노예 도움을 받아서 공동 목회자를 청빙해서 한 목회자가 두세 교회를 공동으로 가임을 맡는 형태의 목회가 가능하냐, 우리 일반 법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법을 좀 고칠 수 있는 청원을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목사님 제안해 주신 이제 도시와 농촌 사이에 동농 협력하는 공동교육들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절박 농촌교회 또는 우리 교단의 현실 이미 다가오고 있는 그 위기를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공동 청빙이 되든 공동 단위이든 공동 기가 되든 어떤 형태라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소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바꾸고 도농 사이에 또는 지역 교회 사이에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다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문제는 연금하고 또 관련되는 문제인데 어제 저희 토론 같이 한 멤버들 중에 아주 젊은 부교육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서 하나의 제안인데 연금이 사실은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 수급자가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납부하신 연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납부자들이 납부한 연금을 이제 수급을 받으시는 형태인데 점점 연금을 납부하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데 수가 줄어드는 문제, 비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MDB 과정에 국가장학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젊은 MDB 신학생이나 목회자, 젊은 교육자들에게 연금을 제단해서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해주고 그것을 일종의 연금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후계 목회를 하면서 연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해서 이후에 자연스럽게 연금 의무 가입 비율을 높이는 그런 아이디어 겸 또 젊은 부교육자의 어려움, 경제 상황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한 연금의 활용 방안, 연금 가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도 하고 또 제도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연금으로 학자 대출하는 것도 그렇고 공동 단위 목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이고 정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는 또 아까 전에 검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또다시 제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경위원회에서 잘 가다놔서 소화해서 좀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간단하게 연금으로 학장 대출하는 한 일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방안이 있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언젠가 잘 공유되고 또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답으로 우리 이성준 목사님께서 우리 아까 전에 기본소득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방안이 있느냐, 우리 논의를 실천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해주실 텐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관영 목사님 지적하신 공동 청빙에 대한 것에 조금 정확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교회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하셔서 합병하면 되지 않냐는 반응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관영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도가 5명, 10명이 되면 합병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 청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소년 목표를 제안했던 거고요. 기본소득은 실제로 최종 목적지입니다. 기본소득이 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기본소득을 가기 위해서는 어제 제가 4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최저 생계, 사례, 그리고 홍제 중에서 최저 사례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권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몇 가지 전제는 노예가 범위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예에서
교회가 상해비를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 어제 제안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단계들을 밟아나가면 가능한데, 지금의 저희 교단의 입법 체계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한 7, 8단계가 거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농촌 목회자들이 연금내는 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주민 선교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분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 목사님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좀 급한 마음에 시간을 했습니다. 박원 목사님 말씀 한 말씀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선교부하고 총회가 아주 적절한,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 헌의부하고에서 총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제가 10년 전에 총회에서 농촌 교회가 지속 가능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지금 15만 6만 우리 기단이 10년 후에는 7, 8만이고 또 10년이 지나면 3, 4만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심정은,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광경을 보고서 맞서 싸우라 하지 않고 항목하라 그래야 산다 하는 말을 한 그 에레미야의 심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은 한국교회,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목표한 그 교회가 통폐합되고 폐교가 되는 그런 것을 진짜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을 건지, 오늘 저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 이 모임을 통해서 가슴 뜨겁게 와서 닿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된다.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그런 위기를 한 사람이 겪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농촌교회 교역자들은 농촌 개발원에 자주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 빌림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을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수도원 운동을 하든지, 저기 이집트에서 호티교가 2000년 가까이 그 어려운 시대를 겪어내면서 지금도 4~5%의 에집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나, 우리 모두 정말 그 절망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
우리는 해야 된다. 하나는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차도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일도 같이 하고 이런 미래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변각과 의견 개최 시간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의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그 단계를 거쳐서 총회의 정책과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총회의 결정을 위해서 연구 과정도 필요하고 또 실무적으로 헌의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실제적으로 같이 관절된 우리 교단의 목회자님,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함께 협의하는 과정도 있는 것이죠. 오늘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특히나 현장의 이야기들 또 기장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눴던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안으로 제안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초안 모임은 이 선교정책 협의하기 전에 투고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할지 역할 분담도 하고 그게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섹션 1, 2 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동의하시고 채택을 해주시는 것이 이번 시간의 이제 목표인데요. 혹시 좀 순화했으면 하는 단어나 또 내용, 또 첨삭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수정하고 잠시 후에 있는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갈 때 좀 어색한 부분들 좀 체크하셨다가 이렇게 축조할 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전후회 총회 선교정책협의회 선교정책 제안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제108회 총회 선교정책협의회로 모여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기억하고 교단의 선교 정책을 위해 논의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 교단의 선교를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논의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총회에 제안합니다. 1. 목회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목회자 최저 생계비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108회 총회는 목회자 최저 생계비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목회자 수급이 점점 감소하는 통계를 직면한 결정이었습니다. 은퇴 목회자는 급증하는 반면 목회자 수급이 감소하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신학부와 신학대학원의 목회자 양성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이 현저하게 줄어든 현상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기감으로 작용합니다. 목회자의 수급이 감소하게 된 무시 못할 요인은 목회자의 미래적 생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존 문제인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지표가 된 지금의 사회적 현실에서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우리 교단의 시급합니다.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의 사례비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 자료로 확보하고 생활보장 제도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기존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연구하여 목회자의 삶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를 확숙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목회자의 신학교육 과정에서부터 은퇴 이후까지 일반적인 진단과 총체적인 분석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보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회자 수급이 감소하는 작금의 문제는 교회와 교단의 존속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총회는 목회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제도화하고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2.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교회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감소와 교회 교인 수의 감소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사회의 이주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2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의 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민청의 설치를 준비하는 등 이주민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치며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주민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환대하여 교회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펼쳐내야 합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107회 총회에서 이주민 선교운동 본부 설치를 결의하였고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주민 선교를 감당해온 이주민 선교 협의회의 경험을 토대로 이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 이주민 선교 학교 운영,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 개설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목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여 위축된 교회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체의 조직을 체계화하여 총회와 노회, 교회가 유기적으로 선교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의 결의를 제안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교회 목회를 위하여 교단의 통큰 선교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 촉수로 인하여 삶의 장애로서의 농어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고 의료 및 공공시설이 폐지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에서 농어촌은 교회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의 감소와 초고령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어촌 교회의 목회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찾기를 멈추지 않고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농촌 희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농어촌의 희망을 만들어온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농어촌 사회와 호흡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쓰는 마을 목회. 이를 위하여 목회자의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되도록 교육으로 임하지 않은 교육 목회. 그리고 목회자가 솔선하여 스스로 농부가 되는 생명 목회. 도시와 농어촌 교회의 협력 선교를 발전시키는 협력 목회 등 목회를 새롭게 시도하면서 작은 성과들을 쌓으며 선교의 활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총회는 교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 교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에도 희망을 창조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적 헌신이 강한 개별적인 노력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물씬 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희망을 창조하는 농어촌 교회의 목회와 선교를 위하여 교단과 총회의 그 큰 결심이 절실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선교를 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의 선교를 위해 투벅투벅 나아갑니다. 각자의 맡겨진 선교 현장에서 각고의 헌신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과 또한 섬기는 교회들과 그리고 기도하며 뜻을 모으는 우리 교단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어 생활과 색당을 향하여 선교하는 우리의 행진에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6월 4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선교전적 교회의 참가자 활동. 벌써 봐주시진 않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혹시 참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해주시고 채택을 위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초보 모임에 함께해서 우리 김준 목사님 또 우리 제안 받으신 분들 수고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요. 1번 그 목회자 기본 생활을 보장한 목회 최저임금 제도화 문제인데요. 다른 교회에는 이미 이제 목회자 문제 때문에 목회자 지원 센터라든지 그 기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우리 협의에 모이신 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지금 이제 목회자가 뭐 일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뭐 상담이나 또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각자 영향에 따라서 도움을 좀 뭐 총회에서 받기도 하고, 다른 뭐 교회에서 받기도 하고, 뭐 사회에서 받기도 하는 그런 나눠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는 시급해서 뭐 7, 8년, 10년 안에 우리 목회자들의 교회 의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 토탈 케어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회자 취약계비도 5년 정도, 그리고 선교위원회도 일을 하면서 3년입니다. 근데 계속 바뀌게 되면서 연구했던 분들은 그냥 시작하다가 끝나고, 또 함께 일을 하다가 결론을 못 맺고 또 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뭐 우리 총회 기구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 시행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박원근 우리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모두 염려하는 대로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제도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제도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구 설립을 촉구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지금 1번 제목 부분에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 네. 그런데 일단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구가 충족되지는 않나요? 그것도 목회자 특별위원회 구성이 연극재단 2인, 생활보장대 2인, 선교위원회 3인, 전원회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 자체가 위원회 명목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끝나면 뭐 짧게는 몇 개월,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전속은 되지만 같이 함께 있던 위원들의 명단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적인 지원센터, 뭐 지원부를 총회가 일을 다 담당하지 못하니까 목회자의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만 전문적으로 기구나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지 어떻겠는가, 그 제안을 드린 거죠. 그러면 뭐 축조에서 말하는 목회자 최저 생계비의 제도화와 기부 설치라고 하면 되나? 기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도화를 위한 기부가 기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제도화를 먼저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도화를 위한 기부 설치하면 기부 설치가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한다면 최저생계비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기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본래 목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가 빠졌네요. 그것도 좀 넣어주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또 의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제목 발문을 2024년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한국기독교당회 제108회 총회 선교정책협의회 그쪽으로 하실 건지, 그것을 저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목을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총회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2024년은 항상 108회 총회 뒤에다가 이렇게 발언해서 넣든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마지막 주에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해마다 정해지면 그 총회 주제가 현장까지 이렇게 펼쳐지기도 전에 회의가 끝나거든요.
여기 세안과 색깔 대신에 이번에 뭐 주제도 다 매치가 되는 부분이나 우리 총회 주제, 108의 총회 주제를 여기에 담보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 108의 총회 주제가 영가 진해를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 이제 방식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속 가능한 교단의 통큰 이렇게 하면 요즘 그 대통령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하고 여기 같아서 이것을 좀 적극적인 하든지 전폭적인 하든지 좀 그런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일단 목사님 그 처음에 제목을 할 때 그 두 가지를 고려했죠. 그래서 제목자는 108의 통일이 되지 않을까, 주목하지 않고 그냥 어떨까 그런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좀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색깔을 하나, 그래서 우리 주제는 참 좋은데 그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좀 제국의 말씀을 드리고, 통큰이 윤석열과 관계있다는 것은 좀 잘 몰라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폭이요? 전폭 좋습니까? 네? 네, 전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전폭적인. 예, 더 의미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장 여기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여기 총회 주제를 삽입 한번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만 쓰죠. 생명, 평화, 선교 예,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새하늘 색당을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 수정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부분은 좀 뺀 부분입니다. 예, 좀 문장이 이렇게 길어진 부분이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아까 어색했던 부분 희망을 찾기를 멈추지 않고 해서 그냥 을자를 뺐으면 좋겠고요. 네, 3번의 세 번째 줄 희망을 찾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을 그냥 을자를 빼버리면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농어촌 목회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해서 앞부분에다가 농어촌 목회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국의 희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농어촌의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이걸 좀 오세요. 네, 그건 앞에 문장하고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치자면 이 문장도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쓰신 분이 또. 예, 그러면 더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좀 마음이 좀 바빠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네, 부장님. 이 정책 제안을 만드신 실무팀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행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이번 상황에 이주민 선교운동본부 파트의 끝부분에 보면 이주민 선교 세 번째 줄입니다. 이주민 선교 협의회 경험을 토대로 이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 이주민 선교학교 운영,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 개설 등 여기 이주민을 대상으로 목회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이주민을 우리의 선교 대상으로 혹은 선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방법론 중에 하나 끌어들여야 될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물론 앞에 제안한 그것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정책 선언문을 낼 때에는 아까 우리 이정영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국적 다문화 모든 가정에 저는 문호를 다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주민을 아직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극복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문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주민을 대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른 언어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주민을 우리의 한 식구로 이렇게 한 공동 운명체로라든지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우리의 한 식구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지적하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상적이긴 하지만 이주민과 함께하는 목회를 할 수. 그냥 이주민이 목회가 예, 박혜성 선생님. 이주민 선교와 목회 방법을 등을 공유하며 하죠. 다시 해주십시오. 이주민 선교와 목회, 이주민 선교와 목회 방법 등을 공유하며 나가면 그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주민 그것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 지적이 작은 단어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시기에 대상화하는데 사실은 함께라는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이주민과 함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었죠. 저는 이주민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목회할 수 있는 이주민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이주민과 더불어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이주민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를 더불어.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가 더 낫지 않습니까? 더불어가 더 좋습니까? 제안이 들어와서 예, 더불어 이주민과 더불어 목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네, 감사합니다. 여기 결정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계속 표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도 하기 선제 내용 써줘야 돼요. 선교가 네. 3번에 제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3번에 두 번째 달라 총회는 도달이 선교요. 이주민 공동체가 선교도 공부가 이름도 선교인데 목회라고 하자고 하는 이주민 선교와 목회와 선교를 함께 할 이주민과 더불어 선교와 목회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그냥 선교하면 될 것 같아요. 선교와 함께 하지 마시고 예, 이따가 좀 말씀 보셔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이종범 목사님. 3번의 두 번째 달라 총회는 거기에 지금 제가 의도는 우리 이런 노무천 목회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독농촌개발 선교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센터 토대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갔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기독교 농촌개발은 선교센터 건립을 적극 후원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든지 그 문장이 하나 들어갔으면 됩니다. 선교센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원해야 합니다. 합니다. 네. 기독교 농촌개발은 농촌개발은 선교센터 건립을 적극 후원하여 선교센터 건립을 적극 후원하여 후원이 아니죠. 지원이죠. 지원하여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문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농촌개발을 원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채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에게 맡겨진 것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기까지 노력하신 우리 선교